자동차 정비 기능사 2013년 4회차 21번부터 40번 진행하겠습니다. 21번 유압식 동력조향장치와 비교하여 전동식 동력조향장치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유압 제어를 하지 않으므로 오일이 필요 없다. 2번 유압 제어 방식에 비해서 연비를 향상시킬 수 없다. 3번 유압 제어 방식 전자 제어 조향 장치보다 부품 수가 적다. 4번 유압 제어를 하지 않으므로 오일 펌프가 필요 없다. 여기서 일단 답은 2번이 되고요. 일단 여기 유압식 동력 조향 장치와 비교한 전동식 조향 장치죠. 다시 말하면은 여기는 유압 펌프를 이용해서 작동을 하는 거고요. 전동식 조향 장치는요, 모터의 힘으로 조향력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유압식 동력 조향 장치는 엔진이 있으면 이렇게 엔진이 있으면 헤드까지 제가 이렇게 있을게요. 엔진이 있으면 여기에 옆쪽에 파워 스티어링 펌프라는 게 이렇게 장착이 되죠. 얘는 이렇게 벨트랑 연결돼서 크랭크 축에 동력을 갖고 동력을 받아서 오일의 압력을 형성을 합니다. 이 압력을 형성하고요. 또 이 형성된 압력은 이렇게 오일 라인을 타고 가가지고 스티어링 펌프 쪽을 해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스티어링 펌프 쪽에 실린더 쪽에 오일을 넣어주고 빼주고 함에 따라서 조향력을 도와주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전동식 조향 장치는요, 스티어링 휠이 있으면 여기 중간에 모터를 하나 넣어줍니다. 딱 봐도 시스템만 봐도 되게 간단한 게 이제 전동식 조향 장치죠. 일단 유압 제어, 즉 전동식은 유압 없이 모터로만 하기 때문에 오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유압 제어 방식은 전에서 딱 봐도 부품 수가 적어졌죠. 그 다음에 유압 제어를 하지므로 오일 펌프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유압 제어 방식에 비해서 연비를 향상시킬 수 없다. 일단 연비는 향상이 되고요. 향상이 되는 거는 오일 그 파워 스티어링 펌프가 삭제가 되면서 크랭크 축에서 받아가는 이 동력을 뺏어가는 거가 이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연비는 향상시킬 수 있다 합니다. 22번 추진축의 자재 이음은 어떤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가? 1번 축의 길이, 2번 회전 속도, 3번 회전 축의 각도, 4번 회전 토크. 자재 이음이죠. 자재 이음은 축의 각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재 이음, 그 다음에 축의 길이가 슬립 이음입니다. 23번 공기 현가 장치의 특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스프링 정수가 자동적으로 조정되므로 하중의 증감에 관계없이 고유 진동수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2번 고유 진동수를 높일 수 있으므로 스프링 효과를 유연하게 할 수 있다. 3번 공기 스프링 자체에 감쇄성이 있으므로 작은 진동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4번 하중 증감에 관계없이 차체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앞뒤 좌우 기울기를 방지할 수 있다. 답은 2번이고, 요거는 고유 진동수를 높일 수가 아니라 진동 좌수를 낮출 수 있으므로 스프링 효과를 유연하게 할 수 있답니다. 24번 디젤 기관의 연소실 형식 중 연소실 표면적이 작아 냉각 손실이 작은 게 특징이고 시동성이 양호한 형식은 1번 와류실식, 2번 공기실식, 3번 직접 분사실식, 4번 예연소실. 답은 직접 분사실식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연소실의 표면적이 작다라는 거죠. 연소실 표면적이 작다라는 거는 일단 와류식 같은 경우는 복실식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실식도 복실식의 형식을 갖고 있고, 직접 분사식은 단실식입니다. 연소실도 복실식의 연소실의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연소실의 표면적이 제일 작은 거는 직접 분사실식이죠. 그래서 답은 3번. 25번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을 사용함으로 얻어지는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라디에이터를 소용할 수 있다. 2번 비등점을 올려 냉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3번 냉각장치 내 압력을 0.3에서 0.7kg 정도 올릴 수 있다. 4번 라디에이터의 무게를 크게 할 수 있다. 장점과 거리가 먼 거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압력식 캡이라는 건요, 라디에이터가 있으면은 여기에 라디에이터 캡이 들어갑니다. 캡이 들어가서 요거는 압력을 가해주는 거죠. 대략 한 1km 언더로 이제 압력을 가해서 비등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등점을 높여주면서 여기 있는 라디에이터는 이제 크기가 작아지고 소형화가 되고 이제 경량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답은 4번.
26번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 중 틀린 것은 1번 페달의 자유간극이 과대, 2번 마찰면의 강화, 3번 오일 부착, 4번 클러치 압력 스프링 세약 절손, 4번 압력판의 플라이휠 손상. 클러치에 미끄러진 원인 중 틀린 거니까요, 페달의 자유간극 과대입니다. 페달 자유간극 과대가 아니라요, 과소가 이제 미끄럼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페달의 자유간극이 과대가 됐을 때는요, 얘는 보통 이제 차단 불량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7번 변속기의 변속비가 1.5, 링기어 이수가 36, 구동 피니언이 6인 자동차를 오른쪽 바퀴만 들어서 회전하도록 하였다. 오른쪽 바퀴의 회전수는 단, 추진축의 회전수는 2100rpm이다. 1번 3500, 2번 4500, 3번 6000, 4번 7000. 요거 보통 시험 문제 나오면요, 대부분들 많이들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요거 그림 이거 처음에 하실 적에요, 그 공식 알려달라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요, 공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일 크게, 그러니까 저거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리세요. 처음에 엔진이 있죠, 그 다음에 저희는 TM이 들어갑니다. 변속기에서 변속비가 얼마였습니까? 1.5가 변속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펠러 샤프트가 있고요, 여기에 구동 피니언이 하나 들어갑니다. 요 구동 피니언의 이수는 6개고요. 여기에 링기어가 같이 들어갑니다. 요 링기어의 이수는 36개. 그럼 여긴 몇 대 몇이죠? 6대 1. 여기는 감속비가 일단 6으로 놔두고요. 차동장치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오른쪽 바퀴를 들어서 회전했다 해서, 자동차를 오른쪽 바퀴만 들어서, 그러니까 왼쪽은 고정입니다. 왼쪽은 고정이고 오른쪽만 회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추진축의 회전수는 2100이죠. 요거는 2100 rpm입니다. 이때 TM의 1.5는 저희는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하실 적에 꼭 요거 그림 그리셔야지, 요게 아마 1.5를 더 낮춰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추진축의 회전수가 2100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여기에 변속비는 6대 1입니다. 그러면은 요거의 회전수는 2100분의 2100 하죠. 6분의 2100 하면 되겠죠. 6분의 2100 하면은 350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좌우가 전부 다 350, 350 rpm씩 회전하고 있는데, 이쪽은 고정이죠. 고정이면 350이 어떻게 됩니까? 반대쪽으로 넘어오죠. 그러면은 여기는 350 더하기 350은 700 rpm. 그래서 답은 4번 700 rpm입니다. 28번 변속기의 싱크로 메쉬 기구의 기능이 작용하는 시기는 1번 클러치 페달을 놓을 때, 2번 클러치 페달을 밟을 때, 3번 변속기어가 물릴 때, 4번 변속기어가 물려 있을 때. 싱크로 메쉬죠. 싱크로 메쉬는 동기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동기화 작업은 변속기가 물릴 때 작동을 합니다. 29번 자동 변속기에서 밸브 바디에 있는 매뉴얼 밸브의 역할은 1번 변속 단수의 위치를 컴퓨터로 전달한다. 2번 오일 압력을 부하에 알맞은 압력으로 조정한다. 3번 차속이나 엔진 부하에 따라 변속 단수를 결정한다. 4번 변속 레버의 위치에 따라서 유료를 변경한다. 매뉴얼 밸브죠. 매뉴얼 밸브는 PRND죠. PRND는 변속 레버 위치에 따라서 합니다. 간단하게 보면요, 이제 매뉴얼 밸브가 있습니다. 매뉴얼 밸브라고 하면요, 저희는 PRND 뭐 이렇게 있으면은 요 TGS 레버가 움직이는 거, TGS 레버 위치에 따라서 이제 유로를 변경해 주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로틀 밸브가 있습니다. 요때 그 스로틀 밸브는 저희가 알고 있는 스로틀 포지션 센서 그쪽에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스로틀 밸브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밸브 바디에 들어있는 거고요. 요 스로틀 밸브 같은 경우는요, 엔진 부하입니다. 엔진 부하에 따라서 이제 유압을 형성하는 거, 엔진 부하에 따라 유압 형성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버너 밸브도 있습니다. 거버너 밸브, 요건 디젤의 그 독립형 분사 펌프에서도 나오는 그 단어랑 동일한 겁니다. 요거는 주행 속도에 따라 적절한
유압을 형성합니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번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 톡붕어 버튼 내에 있는 스테이터의 기능은 1번 터빈의 회전력을 감소시킨다, 2번 터빈의 회전력을 증대시킨다, 3번 바퀴의 회전력을 감소시킨다, 4번 펌프의 회전력을 증대시킨다. 스테이터의 기능은 터빈의 회전력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터빈의 회전력을 증대시키는 것보다요, 스테이터의 기능은요, 유체의 운동 방향 변경입니다. 운동 방향 변경. 요거는 저희가 펌프가 있고요, 여기에 터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 스테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펌프가 작동함에 따라서 유체 돌죠. 돌아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대로 넘어가지 않게 스테이터를 바꾸고 방향을 이렇게 내려온다면 방향을 바꿔준다라고, 방향을 바꾸면서 토크, 즉 힘을 더 증대를 시켜주고요. 더 증대된 이 힘은 펌프에서 발생된 유체의 힘과 같이 터빈을 다시 한번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터빈의 회전력을 증대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터는 유체의 운동 방향을 변환시켜서 터빈의 회전력을 증대시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31번 다음 중 브레이크 드럼이 갖추어야 할 조건과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방열이 잘 되어야 된다, 2번 강성과 내마모성이 있어야 된다, 3번 동적 정적 평형이 되어야 된다, 4번 무거워야 된다. 답은 4번. 일단 차량에서요, 무거운 거는 안 좋은 걸로 많이 봅니다. 유일하게 좀 비중이 높아도 되는 거는 자동 변속기 오일, 자동 변속기 오일을 뺀 나머지는 대부분 다 가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무거워도 될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무거워도 될 만한 것들은.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볼 수 있고요. 32번 브레이크액의 특성으로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높은 비등점, 2번 낮은 응고점, 3번 강한 흡수성, 4번 점도지수. 답은 강한 흡수성. 흡수성이라는 건요, 이제 그 흡수성은 이제 쉽게 말하면 물을 내가 빨아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강한 흡수성이, 만약에 흡수성이 강하다라고 하면요, 이 파이프 라인 안에 있는 여기 브레이크 액의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점 찍은 게 이제 물이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 흡수가 되게 되면요, 비등점이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좀 헷갈리니까, 비등점이 낮아지게 됩니다. 비등점이 낮아진다는 건요, 얘가 베이퍼록을 일으킬 수 있는 베이퍼록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흡수성은 강하면 안 됩니다. 33번 조향장치가 갖추어야 할 조건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적당한 회전 감각이 있을 것, 2번 고속주행에서도 조향 핸들이 안정될 것, 3번 조향휠의 회전과 구동휠의 선회차가 클 것, 4번 선회 시 저항이 적고 선회 후 보건성이 좋을 것. 적당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선회차가 클 것이 아니라 작을 것. 34번 킹핀 경사각과 함께 앞바퀴에 보건성을 주는 직진 위치로 쉽게 돌아오게 하는 앞바퀴의 정렬과 가장 큰 것은 1번 캠버, 2번 캐스터, 3번 토, 4번 셋백. 답은 캐스터가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조작력을 가볍게 하기 위한 거, 조작력을 가볍게 한다라고 하면요, 캠버와 킹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성을 본다면 캐스터와 킹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슬립을 방지하는 거는 토인이 있습니다. 35번 다음에서 스프링의 진동 중 스프링 윗질량의 진동과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바운싱, 2번 피칭, 3번 휠 트램프, 4번 롤링. 답은 3번 휠 트램프입니다. 36번 요철이 있는 노면을 주행할 경우 스티어링 휠에 전달되는 충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심의 현상, 2번 웨이브 현상, 3번 스카이 훅 현상, 4번 킥백 현상. 답은 킥백. 스티어링에 전달되는 충격이죠. 킥백이라는 거는 내가 스티어링이 있으면은 내가 스티어링을 이렇게 돌렸을 적에 얘네들이 전달되는다가 노면에 의한 충격이 역으로 전달되는 것들을 이제 킥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도 같은 겁니다. 노면에서 오는 것들을 다 킥백이라고 여러분이 다는 아니지만 노면에서 오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킥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7번 타이어의 뼈대가 되는 부분으로서 공기의 압력을 견디어 일정한 최적을 유지하고 하중이나 충격에 따라서 변형하여 완충작용한다. 1번 트레드, 2번 비드부, 3번 브레이크, 4번 카커스. 이거 답은 4번이고요. 여러분 타이어의 뼈대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타이어의 뼈대가 되는 부분으로서 라고 나오면요, 카커스가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거 타이어에 관련된 건요, 제가 다음에 영상을 한번 해서 저희 레이디얼하고 바이어스 타이어에 따른 명칭 바뀌는 것도 한번 좀 설명을, 이거 좀 다음에 이론 정도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38번 흡기 관로에 설치되어 칼만 와류 현상을 이용하여 흡기 공기량을 측정하는 것은 1번 대기압 센서, 2번 스로틀 포지션 센서, 3번 공기 유량 센서, 4번 흡기 온도 센서. 칼만 와류의 현상이라는 거죠. 요거는 들어오는 공기 양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유량 센서 또는 에어플로우 센서를 볼 수 있습니다. 39번 전자제어 제동장치 ABS의 구성 요소로 틀린 것은 1번 하이드롤릭 유닛, 2번 크랭크 앵글 센서, 3번 휠 스피드 센서, 4번 컨트롤 유닛. 답은 크랭크 앵글 센서입니다. 참고로 이 컨트롤 유닛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고요. 여기 ABS 시스템은요, ABS에 보면은 HU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요. 보통 여기서 HU라는 게 하나 들어가고요. HU 반대쪽에 ECU, 여기서는 컨트롤 유닛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HU는 하이드롤릭 유닛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하이드롤릭 유닛 뒤에 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커넥터, 여기 아니라 ECU 쪽에 커넥터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각 바퀴에 이제 휠 스피드 센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휠 스피드 센서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크랭크 앵글 센서가 구성 요소가 아니다. 40번 그림과 같이 마스터 실린더의 푸시 로드에 몇 킬로그램 펄스의 힘이 작용하는가?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거고,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지렛대 원리라고들 합니다. 지렛대 원리라고 해서 지렛대 원리로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내가 여기를 15kg의 힘으로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피벗 지점입니다. 피벗 지점에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가운데가 고정이 됐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비율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비율로 가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요 위쪽이 고정돼 있다. 잠깐만요. 고정돼 있고 여기에 누르는 데고 여기가 눌리는 곳이다 라고 하면요, 눌리는 곳입니다. 여기가 눌리는 곳이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면요, 누르는 지점에서 고정된 지점까지 A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된 부분에서 이제 눌리는 부분까지를 B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식이 이렇게 좀 두 가지 방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다 한 번씩만 풀어보시면은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총 15kg의 힘으로 누릅니다. 15kg의 힘을 누르고요.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 여기 끝까지죠. 그러면 총 거리는 몇 cm? 30cm가 됩니다. 그러면은 15kg 펄스, 그러니까 요거는 단순히 곱하기 30 하세요. 30cm 하십시오. 그러면은 450kg 펄스가 나왔죠. 그 다음에 고정된 부분에서 떨어진 거리가 5cm죠. 나누기 5cm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90kg 펄스의 힘이 걸립니다. 그래서 90kg 펄스.